자, 압도적 뉴스 콘텐츠 3프로TV 뉴스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주호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권순우 기자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사태가 계속 좀 격화되고 있는 상태예요. 네, 오늘 오전에 네. 국립외교원의 인남식 교수님이 상황에 대해서 좀 브리핑을 좀 하셨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저도 거기 좀 참여를 해서 내용을 봤는데 좀 내용이 잘 정리된 것 같아서 조금 더 쉽고 간결하게 주말에 악권 콘텐츠로 한번 준비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국민들이 자,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준비된 첫 번째 소식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뭐 네, 첫 번째 소식은 약간 좀 경제적인 관점에서 이스라엘 사태를 한번 지켜보려고 합니다. 네. 지금 여기서 이스라엘의 그러니까 인력 공백 때문에 그 해외 경제 활동, 그러니까 경제 활동의 악영향이 불가피하다라는 얘기를 워싱턴 포스트나 CNBC 쪽에서 보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네. 이 얘기를 보면서 되게 좀 안타까운 부분이 뭐였냐면은 전쟁을 통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동원이 되다 보니까 국가 GDP에 영향을 줄 것이다라는 거예요. 예, 지금 뭐 유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크게 움직이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일단 대표적으로 그 이란이 여기에 네. 아직까지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라는 점이 그렇죠. 영향을 좀 주고 있습니다. 네.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제 호르무즈 해협에서 하루에 한 1,800만 배럴 정도의 그 기름이 운송이 되는데 네. 이란이 거길 막아버리면은 유가는 정말 하늘로 날아가 버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쵸. 네.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건 아직까지 공급망적인 측면에서의 영향을 주진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얼마나 사람을 동원하고 있길래 GDP에 영향을 줄 것이냐라고 봤을 때 일단 이스라엘은 이제 GDP의 한 20% 정도를 기술 부문이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서 좀 예비군 동원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지금 이제 육해공군으로 분비된 15만 명 이외에 각계각층에서 예비군을 소집하고 있는데 지금 예비군 소집된 비율이 한 36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해요. 네. 그러면은 그 이스라엘 인구가 한 900만 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 한 4% 되는 인력들이 이제 전쟁으로 차출이 되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좀 쉽지 않을 거다라는 네.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군으로 또 소집된 근로자들의 대부분이 네. 그 경제활동 인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참 이 전쟁이라는 부분들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지대하다는 거를 정말 복잡한 공급망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인력만 네. 가지고도 이렇게 큰 충격을 줄 수 있구나 하는 점에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네. 자, 다음 뉴스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그 다음 뉴스의 헤드라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원유의 가격이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란에 아직 개입이 없다 보니까 다행히도 이제 크게 오르지 않고 있는데 사실 천연가스에서는 이 반응이 좀 나왔습니다. 며칠 전부터. 이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 속에서 공급 우려에 대한 그러니까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가 좀 나타나다 보니까 실제로 가스 가격이 급등을 했는데 화면 함께 보시죠. 제가 그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이건 유럽 천연가스 가격이고요. 지금 제가 표시해둔 부분이 10월 5일, 그러니까 이제 직전 주말 사이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사태가 벌어지기 직전 가격을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그 오른쪽에 보시면 삐쭉 솟아 있는 거 보이시죠? 거의 48, 그러니까 48 정도 수준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 하루는 약간 꺾이고 있긴 한데 지금 유럽 천연가스 가격은 거의 사태 직전에 비해서 27%가량 좀 올랐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왜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는지를 설명을 드리면 일단 두 가지 정도의 이유가 꼽히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핀란드와 에스토니아를 연결하는 해저 가스관이 손상되었다고 핀란드 정부가 밝혔기 때문입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 되게 눈에 띄었던 게 뭐냐면 핀란드 대통령이 어떻게 얘기했는지 한번 보세요. 가스관과 통신 케이블이 파손된 원인이 아직 불분명하다면서도 외부 활동의 결과일 가능성이 높다. 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혹은 노후화돼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게 아니라 누군가 고의로 파손을 일으킨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핀란드 대통령이 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누가 고의로 그러면 이 가스관을 파손했느냐? 사실 이제 유럽의 가스관을 전하는 그 해적 가스관에서 고의로 파손했다. 그럼 누가 했을 것 같을까요? 러시아 쪽 가능성이 좀 있겠죠. 그걸 지금 의심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다음에 지금 두 번째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첫 번째는 이제 러시아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이제 세계에서 좀 업계에서 평가를 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다음 그림도 한번 볼게요. 이거 하루 이틀 정도 된 이야기긴 한데 이스라엘 정부가 자국 해안의 대형 가스 생산 시설인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예. 타마르 가스전의 가동 중단을
쉐브론에 명령을 했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게 이제 텔아비브에서 북서쪽으로 약간 올라가게 되면 타마르 25% 보이시죠? 생산하고 있는 가스전, 해상 가스전을 사실 쉐브론이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것을 지금 생산을 중단한 상태이긴 하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은 이집트를 통해서 유럽 쪽으로 간접적으로 가스를 수출하고 있기 때문에 예. 실제로 약간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가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명확하게 얘기하면 유럽 가스가 현재 부족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가스 저장고에 가스가 많이 차 있기 때문이긴 한데, 다만 이제 겨울에 들어가는 길목이기 때문에 정말 뭐 겨울이 만약이라도 좀 많이 춥다거나, 그리고 실제로 이게 좀 확전되면서 뭔가 가스 공급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는 우려가만 나온다면, 예. 우려만 나와도 누군가 가스를 많이 사갈 테니까 미리 준비하려고 할 테니까 이것이 가스 가격에 미칠 영향이 있기 때문에 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지금 유럽 같은 경우는 러시아에서 오는 파이프라인 가스를 쓰다가 막혀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가스의 어떤 파이프라인 가스의 대체제로 생각하고 있는 게 중동 지역에서 나오는 LNG입니다. 네. 그러면 그 LNG를 받아서 유럽이 좀 에너지를 수급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중동 쪽에 분쟁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여기도 좀 공급망에 문제가 좀 생길 수가 있고요. 사실 오늘 좀 브리핑 들었던 얘기 중에 좀 인상적이었던 부분 좀 짧게 좀 설명을 드리면은 네. 우리가 지금 이 사안을 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굉장히 역사가 긴 갈등 측면에서들 많이 바라보잖아요. 근데 네. 조금 더 마이크로하게 살펴보면은 지금 이스라엘 쪽에서도 이제 극우 정권이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타냐후 총리가 굉장히 좀 보수적이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들으셨을 텐데 사실 네타냐후 총리가 지금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함께 연정을 하고 있는 대상은 네. 극단적인 시오니즘입니다. 그래서 그쪽 연합에서 대표를 하는 사람들이 지금 국가안보장관과 네. 그 독립부 장관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국가안보장관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이제 병력을 동원할 수 있는 장관이고 그렇죠. 독립부 장관이라는 거는 이제 서한지대에 있는 C구역이라고 하면 이제 서한 지역의 한 60% 정도를 차지하는 유대민 정착 쪽이 있습니다. 서한지구 내의 유대인 정착촌. 예, 네. 거기를 관리하는 그 신설된 부서입니다. 네. 그러면서 그 벤 그비르 그 장관 같은 경우가 국가안보장관인데 이번에 좀 얘기 나왔던 얘기가 이제 알 아크사의 홍수라는 게 이제 하마스에서 그 공격명 작전명이었잖아요. 네네. 근데 아라크사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메카, 메디나와 함께 이슬람의 3대 성지라 여기는 3차 중동 전쟁에서 그 이스라엘이 좀 점령을 하고는 있는데 네. 유대인들은 거기서 예배를 할 수가 없도록 돼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근데 벤 그비르 장관이 올해 초에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팔레스타인, 뭐 사우디, 뭐 이런 거 모든 아랍 국가에서 비난 성명을 발표를 하기도 했었고 아랍인들의 성전에서 예. 유대인이 들어가서 예배를 드렸다고요? 예, 그게 이제 금기시되는 거였는데 네. 이 성전은 모두의 것이다라는 성명을 발표를 했었고 그리고 4월 달에는 거기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던 무슬림들과 그 이스라엘 경찰의 충돌이 좀 있었습니다. 네. 그럼 그 경찰을 통제하는 또 장관이 아까 말씀드렸던 벤그비르 장관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하마스가 그 얘기를 했던 거고요. 그러면은 이거를 전반적인 그런 얘기들로 이해하기보다는 네. 하마스라는 팔레스타인에서도 굉장히 극단적인 세력과 이 이스라엘에서도 굉장히 극단적인 세력들 간의 충돌의 관점에서도 지켜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단기적으로 이게 쉽게 끝나지는 않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일단 워낙 많은 사람이 다치고 죽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이제 좀 격렬한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을 거고 네. 그러면 이제 후반으로 갔을 때 어떤 식으로 좀 이렇게 진정을 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서 이 극단적인 세력들의 움직임들이 평화로 가는 길을 또 막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서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네. 오늘 경제 뉴스 중심으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시죠. 자, 다음 뉴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조 기자 준비한 거 먼저. 제가 먼저 할까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우리나라에서는 좀 심각한 문제죠. 예. 자, 지금 주택담보대출 금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상단선, 모든 주택담보대출이 다 7%를 넘은 건 아니지만 7%를 넘는 상품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만큼 고금리 장기화 전망이 나오면서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세가 주춤한 것으로 오늘 확인이 됐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내놓은 자료를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여러분도 화면과 함께 보시죠. 이건 10월 둘째 주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와 그리고 전국 전세
가격 지수의 변동률을 보여주는 겁니다. 왼쪽 상단에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 매매 가격 지수의 변동률이고요. 옅은색 그래프가 지난 10월 2일자 그리고 진한색 그래프가 지금 오늘 발표됐던 10월 9일자 가격 지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서울만 보더라도 0.1% 상승률을 보였던 것이 이번 주에는 0.07%로 상승세가 둔화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도권도 0.13%에서 0.09%로 상승률이 둔화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세 가격 지수도 마찬가지로 둔화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연한계 지난주 그리고 지난계 이번 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서울의 전세 가격 지수 변동률이 0.16%에서 11%로 수도권도 0.23에서 0.17%로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0.13에서 0.09%로 둔화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여전히 상승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아래표를 보시면 위로 올라가면 가격이 상승하는 거고 아래로 내려가면 가격이 하락하는 건데 상승하는 건 맞지만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이 뉴스와 함께 다른 뉴스가 또 한 가지 나왔는데 그 뉴스를 좀 연결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발표됐던 게 한국은행에서 금융시장 동향 보고서를 내놨고요. 여기서 보면은 주택담보대출이 6조 1천억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8월에 비해서 조금 줄었다고 나온 거죠?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8월에는 주택담보대출이 7조 원 늘었는데 그것에 비해서 한 6.1조 원 늘었으니까 0.9조 원, 9천억 원 가량 줄어든 건 맞는데 9월에 우리가 추석 연휴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영업일수를 제외하고도 6.1조 원이 늘어났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좀 주택담보대출이 가파르게 늘고 있다는 것을 좀 그래서 좀 비판 어린 시각으로 보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자, 이건 그리고 지금 보여드린 이 가계대출이 늘어났다는 것은 9월치고 앞서 제가 보여드렸던 가격 상승률이 둔화되고 있다는 건 10월 첫째 주와 둘째 주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약간 좀 민감하게 보고 있는 게 바로 이겁니다. 10월은 가을철 이사 수요가 있기 때문에 가계대출 증가폭이 다시 커지지 않을까에 좀 주목을 하고 있고요. 또 앞서 보셨던 것처럼 가격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대출 증가 측면에서는 다소 다행이긴 하지만 이제 이사철을 준비하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좀 상황을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침에 권순우 기자가 전해주셨던 것처럼 국정감사에서도 뭐 60대 분들이 50년 만기 특례 보험자리로 온 또 받았다는 점이 확인되면서 앞으로는 좀 정책이 타이트해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실제로 지금 제가 국정감사 때 그런 얘기 나오는 걸 좀 눈여겨보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이미 은행의 대출금리가 도미노 인상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정책이 나오게 되니까 가산금리를 좀 올리는 모양새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제가 다른 부분들에서 이제 올릴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다라는 건 알겠는데 이거를 급격하게 올려버리면은 그 반대로도 또 급격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근데 지금 고금리 상황에서 부동산 부양하기 위해서 가계대출을 너무 늘려버리면은 이 후가는 결국 돌아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세련된 정책 운영이 좀 아쉽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뭐 이 심각한 분위기에서 이런 뉴스를 전해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뉴스는 좀 다양하게 전해드려야 되니까 네. 오늘 기아차가 전기차 라인업 3종을 공개를 했습니다. 한번 그냥 같이 한번 어떤 차들이 나왔는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른쪽에 있는 게 EV5입니다. EV5는 이제 그 준중형 스포츠 SUV입니다. 네. 여기서 전면부 그릴을 좀 눈여겨 보시면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던 기아의 그 타이거 노즈 네. 있었잖아요. 이거를 전기차로 전환했을 때의 어떤 패밀리 코드를 좀 담은 모양입니다. 그리고 옆에는 이제 EV3하고 EV4인데 여기서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면은 지금 전기차 시장이 이제 얼리 어답터 시장이 좀 끝나게 되면 대중화 시장으로 가야 됩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의 라인업은 아이오닉 5나 EV6 같은 좀 고급 차종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경쟁력을 유지하려면은 조금 더 저렴하고 좀 작은 차들이 좀 가졌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기아가 EV3, 4, 5를 발표를 했던 거는 이제 라인업이 3에서 9까지의 라인업이 좀 쭉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EV5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는 인산철 배터리 쓰기로 했거든요. 네. 그래서 약간 한국 배터리 써야지 좀 아쉽지 않냐라는 얘기들도 좀 나오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산 배터리 쪽에서는 좀 다른 배터리를 네. 쓴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 보니까 한국 거 쓸 가능성도 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소비자 수요에 좀 맞출 측면이 있었고 EV 시리즈가 지금 이제 이런 라인업이 구축이 되면은 한 4천만 원에서 한 1억
10가지 라인업이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네. 그리고 이런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좀 만들어 가야 우리나라 전기차도 이제 도태되지 않고 네. 살아남을 수 있을 거고 전기차가 좀 잘 팔려야 우리나라 배터리도 좀 잘 팔리는 그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렇게 라인업을 조금은 공격적으로 늘릴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동차 회사가 이런 라인업을 보여줬다는 것이 전기차의 어떤 소비 트렌드가 변하고 있는 것에 대한 대응이라는 말씀을 해주신 건가요? 그렇죠. 아, 근데 뭐 사실 이 차 나온 거를 제가 뉴스에서 짧게 소개시켜 드린다고 해서 뭐 차를 구매하냐 아니냐 이런 문제라기보다 네. 저 자동차 산업의 동향을 보시면은 이쪽 트렌드가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를 기아의 오늘 EV 데이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다음 뉴스는 뭘까요? 제가 하면 될까요? 해커스가 은밀한 바이럴 수험생인 척하면서 800만 명의 카페를 운영했다라는 건데 지금 준비한 표 한번 같이 보시죠. 네. 이게 보면은 굉장히 유명한 온라인 커뮤니티들이에요. 뭐 독하게 공무원 준비하는 거, 네. 거의 토익, 거기에 뭐 독하게 뭐 하자 이런, 그러니까 뭐 독하게 취업하는, 독하게 공무원 준비하는 이런 카페들인데 네. 이 카페들의 공통점은 해커스입니다. 저걸 다 카페인 줄 알고 들어갔는데 알고 보니 해커스가 운영했다고요? 예, 독취사 같은 경우는 300만 명이 넘고 뭐 70만 명 이상 되는 이런 카페인데 이 카페들 운영자 16개 온라인 커뮤니티를 운영하면서 바이럴 마케팅을 했다라는 비판을 받는 것을 넘어서 네. 공정거래위원회가 여기에 대해서 기만 광고 혐의로 7억 8천만 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16개 네이버 카페 회원 수를 더하면 800만 명 정도가 되는데요. 내용들을 보면은 어떤 뭐 책이 좋아요라고 하면은 해커스 책 추천하고 해커스 인강 어때요? 그러면은 뭐 기적의 패스 상품이 좋아요. 이런 식의 바이럴 마케팅을 했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바이럴 마케팅을 전담하기 위해서 아르바이트생까지 한 60에서 70명 정도가 네. 댓글 작성 작업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공정위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서 기만 광고를 한 기업을 제재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이전에는 쇼핑 플랫폼에서 네. 뭐 쇼핑 플랫폼에서 댓글 다는 거 있잖아요. 뭐 네. 이 상품 좋아요, 안 좋아요 이런 것들은 있었는데 지금 수백만 명에 달하는 커뮤니티를 직접 운영한 경우는 좀 처음이라고 합니다. 뭐 지금 가보면은 이제 위드 해커스라는 문구가 담겨 있기는 한데 네. 그거는 이제 공정위 조사가 시작한 이후에 달려 있는 거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그 해커스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분들이 또 되게 열심히 공부하고 그렇죠. 되게 절실한 분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이런 거는 해커스 정도 브랜드가 있는 회사라면은 그러니까 해커스에서 운영한다라고 얘기를 했어도 괜찮았을 건데 사용했을 텐데요. 예 그런 부분들에서 조금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자, 다음 소식 한번 헤드라인부터 보시죠. 자, 다음 뉴스는 예 바로 비만약. 이겁니다. 사실 이 어젯밤 외신에서 요즘에 살 빼는 치료제를 비롯한 비만약의 이제 인기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뭐 산업적으로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어제 어떤 뉴스가 나왔냐면 노보노디스크의 오젬픽이 만성 신장 질환 환자를 대상으로 한 치료제에서 임상 시험이 대성공을 거둔 나머지 그냥 조기에 종료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성과가 좋았다. 이게 뭐 주가나 기업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이 현상이 굉장히 다양한 산업에 좀 영향을 미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건데요. 자, 이 때문에 어제 미국 시장에서는 혈액 투석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적게는 10%에서 많게는 20%까지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월마트에서 CEO가 직접 이런 얘기를 하는데 비만약을 우리가 투여를 하게 되면 사실 이 비만약은 마치 사람의 사람을 약간 혼란시켜서 덜 먹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식료품 매출이 줄 것 같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실적에 타격이 있을 거라고 월마트 CEO가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는 사실 이 뉴스를 저는 보자마자 좀 약간 장난처럼 해프닝처럼 넘어갔었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실제로 그 다음 날인가요? 코카콜라를 비롯한 그 탄산음료 기업들의 주가가 덩달아서 하락을 했습니다. 그 이유를 보니까 함께 표를 보시죠. 얼마 전에 모건 스탠리에서는 제목이 이렇습니다. 모건 스탠리에서 내놓은 보고서가 비만약이 식품 산업을 잠식할 것인가 라는 보고서고요. 진짜네요? 진짜입니다. 진짜 보고서가 나왔고 지금 보시는 표는 뭐냐면 그 투약 환자들을 대상으로 어떤 음식 내지는 음료를 줄일 겁니까를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가장 진한 그래프로 보이는 이 컨슈밍 레스 어브 있잖아요.
이게 가장 많이 줄일 겁니다를 보여주는 거고요. 슈가 드링크, 그쵸. 쿠키앤베이크, 알코올 이런 알코올. 것들을 많이 줄일 거라고 거의 3분의 2 가량의 사람들이 얘기를 응답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냥 주가가 하락했던 게 너무 쉬운 일이 아니라 정말 실제로 기업들 특히 이제 탄산음료 기업들과 그리고 맥주 기업들, 쿠키 기업들 이런 기업들은 약간 실적에 대한 우려를 좀 실제로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아직 해프닝으로 끝날지 아니면 실제로 실적에 타격을 미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산업적으로 굉장히 큰 변화가 좀 일어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실적에 영향을 줄지는 분명 나중 문제겠지만 네. 어쨌든 지금 시장 심리에는 그렇죠. 꽤 많은 영향을 주겠네요. 네. 비만약 회사 주가 올라가지고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네. 거기에 반대급부가 있다는 게 참 시장이 이래요. 그러니까요. 누군가의 어떤 좋은 점이 있으면 나쁜 점이 있고 네. 참 그런 게 있은 것 같습니다. 다음 뉴스는 제가 준비했습니다. 성장률 전망을 제일 잘하는 나라가 어딜까요? 전망을 제일 중국이요. 중국입니다. 맞죠? 왜냐하면 성장률을 전망을 하고 성장률을 전망에 맞추는 네. 경향들을 좀 보여서 그런데 사실 지금 중국 정부에서 발표한 성장률 전망치는 한 5% 정도 돼요. 그런데 지금 1, 2분기 성장률이 각각 4.5, 6.3이었거든요. 네. 근데 3분기 성장률의 전망치가 4.2, 4.9 정도 되는데 이 정도 추세라면 5%를 방어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게 지금 전문가들의 전망이에요. 네. 근데 오늘 그 블룸버그에서 발표한 얘기는 통신에서 보도한 얘기가 뭐냐면은 중국이 인프라 투자 지출을 늘리는 목적으로 1조 위안의 국채 발행을 추진 중이다. 1조 위안이면 183조 원입니다. 네. 이건 뭐냐면은 이전에 그 3월에 양회를 거치면서 발표했던 게 국내 총생산의 한 3% 정도를 재정 적자 규모로 잡았거든요. 네. 근데 추가로 재정을 더 쓰겠다. 우리로 따지면 약간 추경 같은 겁니까? 추경 같은 거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재정 적자 폭을 더 늘리게 되는 거죠. 네네. 국채 발행을 더 하게 되면은.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지금 세계은행도 중국의 성장률을 지금 지난 4월에 4.8 얘기했다가 네. 0.4%포인트 낮춘 4.4가 됐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들이 좀 있었던 상황인데 지금 그 9월에 제조업 구매자 관리 지수가 6개월 만에 경기 확장 국면에 들어선 것으로 좀 표시가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냥 억지로 하면은 쉽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경기 확장 국면이 들어서는 요 타이밍에 인프라 투자를 한 1조 원 정도 국채 발행을 해서 하게 되면은 좀 선순환 고리로 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네. 판단이 있었다라는 게 이제 전문가들의 분석이에요. 근데 사실 지금 중국 정부 자체가 빚이 굉장히 많은 상황인데 사실 중국 재정부가 발표한 그 4월 말 기준 채무 잔액이 37조 위안, 그러니까 6,600조 정도가 되거든요. 네. 근데 골드만삭스가 그 지방 정부가 자금 조달하고 있는 특수법인 LGFV의 자금 부채를 더하게 되면 네. 아까 제가 6,600조 원 얘기했잖아요. 예. 그런데 골드만삭스가 추정한 여기 더한 게 한 3경. 5배 정도 되네요. 그렇죠. 그 정도로 좀 굉장히 크게 돼 있는 상황이라서 네. 일단 블룸버그에서는 이코노미스트들의 어떤 전망을 인용을 해서 재정 적자를 확대하는 계획을 실현한다면 네. 올해 5% 성장은 가능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부채가 늘어난다는 거는 너무 큰 리스크로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항상 양단점이 있는 건데 네네. 그래서 경제학자들이 항상 욕먹는 거예요. on the other hand 반대편에서 보면 네네. 이라는 얘기를 IMF에서 바로 한 아. 소리를 했습니다. 네. IMF가 뭐라 그랬냐면은 IMF의 이제 빅터 가스파르 재정국장이 뭐라 그랬냐면 지금 니네 미국이나 중국이나 중기 부채와 재정 적자를 지속 가능한 경로로 전환하기 위해서 큰 변화가 필요하고 지금 경로로 가게 되면 니네 굉장히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될 거야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IMF는 미국과 중국의 재정 적자를 감내하면서 지출을 늘려서 성장을 도모하고 있지만 나라비 문제가 결국은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커질 수 있다라고 좀 지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가스파르 국장은 중국 당국은 지방 정부와 금융기관 부채 증가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성장을 위한 부동산과 인프라 투자의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노력이 더 필요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부채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제언을 했던 부분들을 미국 대상으로 했던 얘기는 부유층에 대한 세금을 인상하고 네. 화석연료 생산에 대한 감세를 종료하고 사회보장세 소득 상한선을 인상 또는 폐지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어디를 타겟으로 하고 있는 거냐면은 부유층 세금 인상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지속 가능한 경제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양극화 해소라는 거는 얼마나 양극화를 해소하느냐, 그러니까 양극화 해소는 많이 해도 네. 지속 가능성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단순히 인프라의 재정 적자를 늘린다는 거는 지속 가능성을 훼손하는 측면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지속하지 않다고 보는 거고 또 하나는 화석연료 생산에 대한 감세를 종료하라는 거는 화석연료에 대한 거는 아무리 많이 늘리면 네. 경제 성장은 되겠지만 기후위기 대응 때문에 지속 가능성이 없다는 거니까 줄인다면 어디서 줄여야 되냐? 지속 가능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몰핀을 투여하고 있는 부분들을 줄여야 된다라고 조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뉴스는 조금 오늘 좀 우울하신 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마지막 뉴스인데 보시죠. 예, 그냥 보기만 해도 그냥 귀여운 사진 보면 좋지 않습니까? 자, 예, 사진 한번 같이 사진 한번 보시죠. 보시죠. 그 7월달에 그 판다 2마리가 태어났잖아요. 아. 쌍둥이 여동생 지은 그러니까 푸바오의 쌍둥이 여동생인데 왼쪽에 태어났을 때 그 여동생들이 이렇게 많이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름을 루이바오, 후이바오라고 정해졌습니다. 슬기로운 보물, 빛나는 보물이라는 뜻이라고 해요. 판다 이름은 대국민 이름 공모 이벤트를 통해서 뽑았고요. 한 2만 명이 4만 개 이상 되는 이름으로 접수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름을 지은 이유가 그 팬다가 그 처음에 태어나게 되면 되게 잘 죽는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초기 생존율이 매우 낮아서 이름을 네. 바로 짓지 않고 태어난 지 100일. 아, 아유, 사람과 똑같네요. 예전에 우리도 그 사람의 생존율 낮을 때 네. 100일 잔치라는 걸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태어난 지 100일쯤 되는 것을 만들어주는 게 이제 상례인데 100일 동안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판다인 만큼 우리나라 관리자들이 열심히 잘 보살펴줘서 100일을 맞은 기념으로 슬기로운 보물, 빛나는 보물이라는 이름으로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퇴근길에 좀 귀여운 판다 보시면서 좀 즐거운 마음으로 퇴근하실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퇴근길 즐겁게 하고 계시죠? 저희 3프로 뉴스룸과 또 즐거운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재무제표와 용어들. 친절한 투자 멘토 사경인 마스터가 매주 새로운 콘텐츠로 알기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재무제표 분석과 포트폴리오 구성, 뭐 양대 재무제표라고 그러면 대차대조표랑 손익계산서가 있거든요. 매수 매도 방법, 이때 사는 게 좋겠네, 이렇게 사면 좋겠다. 근데 이렇게 살려면 뭘 해야 되냐면요, 나머지 3분의 1은 놔둬봅니다. 어디까지 가는지. 실전 투자 팁까지 알려드립니다. 오직 3프로 멤버십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